안녕하세요.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의 박윤정입니다.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은 한 달에 한 번 다양한 문학작품을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간인데요. 함께 읽고 싶은 작품이나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저희 수원 공동체 방송 FM 라디오 96.3 홈페이지를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상할 작품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중단편 소설입니다. 카프카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라서 이름을 들어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작품은 난해해서 도대체 작가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작품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에도 워낙 관련된 논문도 많고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도 많잖아요. 그만큼 여러 가지 시선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카프카 작품의 특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이번에 카프카 작품을 고르면서 이걸 골라도 될까? 이걸 제대로 감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작품이기도 했고, 원래 작품은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그 이해와 감상은 독자의 손에 맡겨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저의 시선으로 작품을 이해해 보려 합니다. 작품 감상하기 전에 카프카는 어떤 인물인지 위키피디아의 자료 같이 살펴보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음악 듣고 시작할게요. 사야와 재현이 부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에서 태어나 1924년까지 짧은 생을 살다간 유대계 소설가입니다. 체코에 살지만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를 쓰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종교 공동체와 밀접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 삶은 카프카로 하여금 나는 누구인가 라는 혼란을 겪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이 변신해서 인간이 벌레로 변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과연 인간인가 벌레인가 라는 갈등으로 표현됩니다. 카프카는 문학을 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의 권유로 법학을 공부하고 보험회사에 취직하는데요. 그러나 그의 일생의 유일한 의미와 목표는 문학 창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보험회사에서 일하지만 밤에는 글을 쓰는 이중적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작가의 삶은 학술원의 보고에서 낮과 밤이 다른 원숭이의 삶으로 묘사됩니다. 카프카는 사후 그의 모든 서류를 소각해달라고 유언을 남겼는데 그의 친구 막스 브로트가 카프카의 유작, 일기, 편지 등을 출판하여 우리가 이렇게 카프카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카프카의 작품에는 작가의 삶과 가족의 모습이 많이 흔적으로 남겨져 있는데요. 특히 카프카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헤르만 카프카는 권위적이고 이기적이며 거만한 자수성가 사업가라고 하는데요. 아버지는 프라하로 이주해 외판원으로 몇 년간 일한 후 액세서리를 파는 소매점을 열었고 이 소매점을 크게 성장시키면서 자수성가했다고 해요. 현실적이고 빈틈없는 아버지 헤르만에게 아들 카프카는 헛소리나 해대는 몽상가에 불과했고 어린 카프카의 눈에 아버지는 지독한 일벌레에 가족은 안중에도 없이 사업의 성공에만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판원으로 성공한 아버지의 모습은 소설 변신에서 주인공 그레고로의 직업으로 묘사되기도 하고요.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아들 카프카에게 나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만큼 해냈는데 부족한 게 없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라고 몰아세웠고 카프카는 수치심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변신해서 별내로 변한 아들에게 사과를 던지고 발길질을 하는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카프카는 보헤미안 왕국의 노동자 사고 보험회사에서 보험 담당관으로서 일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카프카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을 많이 보게 듣게 됩니다. 1910년대 유럽의 노동 환경도 무척이나 열악했다고 하죠. 카프카는 출장과 노동자들과의 접촉 그리고 이곳에서의 업무를 통해 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이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내면을 속속히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카프카의 작품에 나타난 자본주의에서 개인의 소외와 무력감에 대한 깊은 통찰은 바로 이런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후 카프카는 결핵을 앓기 시작했고 그의 셋째 누이가 그를 돌보게 되는데요. 그 자신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남들에게 혐오스럽게 인식될까 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변신해서 주인공 그레고르를 돌보는 가족이 여동생이라는 점, 그리고 벌레로 변한 자신의 모습에 여동생이 혐오감을 가질까 걱정하는 모습이 마치 데자뷰와 같습니다. 카프카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했지만 초월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유대교 중 하나인 하시디즘에 강하게 끌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인간이 벌레로 변하는 변신이나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학술원의 보고 모두 되게 초현실적인 문체를 통해 그리고 있거든요. 김유나의 목소리로 붉은 꽃 그늘 아래서 같이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카프카는 문학 친구였던 오스카 플라크에게 보낸 한 편지에서 문학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토끼여야 한다네 라고요. 와우. 이 말이 카프카 문학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문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카프카의 변신은 인간을 쓸모라는 효용가치로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하는 가족조차 쓸모를 상실한 가족 구성원을 쓰레기처럼 버리는 것은 독자에게 충격을 주는데요. 카프카는 가족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통념을 이렇게 바닥부터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카프카는 우리에게 필요한 책은 혼 고통을 주는 불행처럼,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서 떠나 숲속으로 추방당한 것처럼, 자살처럼 이렇게 충격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1915년에 출판된 변신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변신이란 영어 제목이 메타포머시스라고 합니다.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탈바꿈이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를 변신으로 번역했고요. 그래서 소설을 읽는 독자들은 변신이 인간에서 벌레로의 변신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레고르의 죽음이 벌레에서 나비로의 변신인지 아리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실은 카프카는 이렇게 이중적 의미로 해석되게 글을 쓰는 것을 즐겨했다고 해요. 변신은 외판원으로 열심히 일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주인공 그레고르가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벌레로 변하면서 발생한 일을 다룬 소설입니다. 소설의 도입은 그레고르의 잠자는 어느 날 아침 자신이 한 마리 흉측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와 같이 비현실적이고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형편없이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눈앞에 맥없이 허우적거리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이동하며 물건을 파는 외판원인 그레고르에게 가장 중요한 다리가 맥없이 허우적거리다라는 것은 외판원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이렇게 작품은 주인공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벌레라는 상징성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레고르는 인간 그레고르였을 때 기차 접속에 대한 걱정, 불규칙하고 나쁜 식사를 해야만 하는 외판원의 삶을 고된 직업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그레고르의 고된 삶은 카프카가 보험회사에서 만났던 노동자의 힘겨운 삶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서술이란 생각이 듭니다. 작가는 이렇게 삶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 생존을 위한 힘겨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더불어 자주 바뀌는 바람에 결코 지속되지도 결코 정들지도 못하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자본주의에서의 인간 소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즉 자본주의에서 우리는 생산 수단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인간으로부터도 소외되고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 노동 주체를 부유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점에서 자본에서도 소외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작품에는 기차라든가 자명종 같은 시간에 대한 언급도 많이 엿보이는데요. 이는 그레고르 어머니의 대사 중에서 얘는 머릿속에 장사일밖에 없어요. 저녁에 외출 한번 안 하고 기차 시간표를 연구하지요. 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는 그레고르의 삶이 기차 시간에 구속된 삶이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시간의 구속은 자명종의 상징성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시계가 4시에 제대로 맞춰져 있는 것을 보니 자명종이 울렸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구를 온통 뒤흔드는 이 시계 소리를 듣고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었을까? 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자명종이 집안 전체를 울릴 만큼 소리가 크다는 것은 시간에 맞춰야만 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런 자명종은
편안한 삶이라는 우리의 생체 리듬을 깨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대한 강박증을 갖고 사는 삶은 현재 우리네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는 이처럼 기차, 시계로 상징되는 물질 문명을 통해 산업화 이후 우리가 어떻게 시간의 강박증에 맞춰 살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제프 버클레이의 목소리로 할렐루야 듣고 계속할게요. 이후 출근하지 않은 그레고르에게 회사 지배인이 찾아옵니다. 이에 주인공은 어찌하여 그레고르만은 조금 지각만 해도 형편없이 큰 혐의를 받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도록 그 운명이 정해졌단 말인가 라고 단식합니다. 이제까지 지각 한 번 없던 그레고르에게 지배인은 직업상의 의무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네의 근무 성적은 아주 만족할 만한 것이 못돼.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처리이기는 하지. 그러나 장사가 안 되는 처리라는 건 도무지 있지도 않거니와 있어서도 안 된다는 말일세 라고 말합니다. 이런 지배인의 말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사가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작품을 통해 표현하는데요. 즉 노동자를 오로지 자본을 증식시키는 수단으로만 바라본다는 작가의 비판적 시각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자네의 지금 지위도 아주 확고부동한 것은 아닐세 라는 지배인의 대사는 노동자를 효용가치의 수단으로 보는 회사는 그 언제든 그 효용가치가 사라질 때 노동자도 부속품처럼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그레고르는 지금은 아주 거뜬해졌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벌레가 돼서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주인공의 대사는 독자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갖게 하는데요. 그런데 현대의 우리 서민들 또한 아프고 피곤해도 그걸 참고 일터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100년 전 그레고르의 삶이나 지금의 삶이나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레고르는 저는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이동이 힘들기는 해도 이동하지 않고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벌레가 된 그레고르가 간절히 욕망하는 것은 어쩌면 휴식과 치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하기를 좋아한다며 자신의 욕망과는 반대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이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그레고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된 그레고르를 본 지배인은 작가의 표현처럼 발바닥에 불이 대인 것처럼 뒷걸음쳐 도망합니다. 이런 지배인의 모습을 통해 작가는 우리가 효용가치를 잃었을 때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폐기처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벌레가 된 그레고르에게 새잠 발길질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해결책이라는 듯 새참 발길질을 하여 그는 피를 몹시 흘리며 자기 방으로 날아 들어갔다. 출입문까지 단장을 쳐서 닫히고 나자 드디어 사방이 조용해졌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쓸모를 상실한 그레고르에게 아버지가 한 첫 번째 행동은 걱정이 아닌 새참 발길질의 폭력과 문을 닫고 걸쇠를 걸어 잠그는 단절입니다. 보통 문학에서 문은 소통과 단절의 이중적 상징성을 갖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문을 닫고 걸쇠인 단장을 거는 행위는 효용가치를 잃은 인물이 어떻게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 그레고르를 움직이게 한 힘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나앉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이었고 안락한 삶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 데에 커다란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레고르의 삶의 동기가 본인 자신이 아니었다는 것, 다시 말해 가족이 욕망하는 것을 자신의 욕망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인간 그레고르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욕망하는 문학이 아닌 아버지가 욕망하는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카프카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요. 이는 현대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부모의 욕망을 자식에게 투영시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식에게 강요한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자유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품에서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장면도 나오는데요. 처음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난한 상황에 놓인 상황에서 그레고르는 가족의 절망을 빨리 잊게 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고 바로 외판 사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작품은 작업의 성과가 수수료 형식으로 현금으로 변했으니 그것을 놀라고 기뻐하는 집안 식구들 앞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빛을 띠고 되풀이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익숙해졌던 것이다. 처음에는 작은 돈에도 기뻐하던 가족이 나중에는 더 큰 돈을 벌어와도 익숙해졌고 때문에 처음과 같이 행복해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애덤 스미스는 돈과 행복의 관계에서
돈이 생존을 해결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돈과 행복이 비례하지만 그 이후의 돈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즉 생존의 궁핍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돈을 벌게 되면 이후에는 조금 가진 자나 더 많이 가진 자나 행복지수는 비슷하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돈이 많아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더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 많은 욕망을 위해 경쟁하게 되고 이것이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자신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이 동생이 돈을 벌어와야 한단 말인가? 이 돈을 벌어와야 될 필연성에 미치면 그레고르는 수치와 슬픔으로 몸이 뜨거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현대를 사는 우리 또한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기도 한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었을 때, 청년들이 취업이 안 되었을 때 우리도 가족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동안 가족을 먹여 살린 것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가장이니 수치심이 아닌 떳떳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일자리를 잃은 가장들에게, 세상의 취업에 실패한 모든 청춘들에게 당신들은 그동안 충분히 노력했으니 세상에 당당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인의 목소리로 위로라는 음악 듣고 계속할게요. 이후 인간 그레고르일 때 고민하지 않았던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벌레 그레고르는 하게 됩니다. 이를 작품은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새로이 꾸려가야 할 것인가를 방해받지 않고 생각해 볼 긴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천장을 자유롭게 기어다니며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는 기분풀이로 벽과 천장을 이리저리 가로질러 기어다니는 습관을 들였다. 특히 그는 천장에 질겨 매달려 있었다. 그러다 보면 저기 꼭대기에 빠져있는 행복한 방심 상태에서 덜어 떨어진 일도 있었다. 희한하죠. 인간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이것으로 자부심을 느꼈지만 그때 즐겁거나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반면 쓸모를 상실한 벌레 그레고르는 도리어 자유로움을 느끼고 여기서 행복을 느낍니다. 어쩌면 이것은 행복이 타인에게 인정받는 외적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내적 자유로움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벌레 그레고르가 자유롭게 기어다니는 것을 눈치챈 누이는 그레고르의 방에 가구를 치워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가구를 치우는 것이 더 좋은지 어떤지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기존 인간으로서의 삶에 대한 미련을 갖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가구를 치운다는 것은 그레고르가 더 이상 인간으로 변할 거라는 희망을 버리고 벌레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레고르는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잊고 액자에 달라붙어 가구를 치우면 안 된다는 시위 아닌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레고르를 어머니가 보고 실신하게 되고요. 이때 아버지가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레고르에게 폭탄을 던지듯 사과를 던집니다. 이 장면 같이 감상해 보겠습니다. 한 달 이상을 그레고르가 시달렸던 심한 부상은 사과가 눈에 보이는 기념으로 그의 살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아버지에게까지도 그레고르가 비록 지금 슬프고 구역질 나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꺼림칙함을 눌러 삼키고 참는 것이, 별도리 없이 참는 것이 가족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인 식구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준 것 같았다. 작가는 사과를 던지는 아버지의 폭력성을 통해 쓸모를 상실했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시각을 제시해요. 그리고 이러한 폭력에 의해 상처받은 그레고르의 심리를 눈에 보이는 기념으로 그의 살 속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변신은 서술자인 작가가 신과 같이 전지전능한 입장에서 전체를 조망하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작품 밖 인물인 작가가 직접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요. 비록 슬프고 구역질나는 모습을 하고 있어도 눌러 삼키고 참는 것이 가족이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요. 이것은 가족조차도 가족 구성원을 쓸모라는 효용가치로 바라보는 것에 대해 가족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죠. 어떤 광고의 문구처럼 가족은 사랑이죠. 하지만 때론 우리도 가족 구성원을 쓸모로, 즉 효용가치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요? 작가는 이러한 비판적인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이라면, 우리가 어른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전달해요. 나의 아저씨의 주제곡 중 하나였죠. 어른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벌레로의 변신은 가족들로 하여금 생계를 위해 뛰어들게 만듭니다. 아버지는 은행 사원으로 일하고 동생 그레테는 점원으로 일하고요. 그레고르를 돌보며 가족 내에서 권력을 갖게 된 그레테는 일이 바빠지면서 그레고르를 돌보는 것은 소홀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의 요구에 그레테는 그들을 위해 바이올린을 켜게 됩니다. 동생 그레테의 바이올린 소리에 매료된 그레고르는 자신도 모르게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자신의 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름답고 즐거운 바이올린 소리를 기대했다가 실망한 하숙생들은 연주 전체가 지겨워졌는데 다만 예의에서 내버려 두고 있다는 태도가 완연했다. 그런데 누이 동생은 참 아름답게도 연주했다. 음악이 그레고르를 이토록 사로잡는데 그가 한 말이 벌레란 말인가. 여기서는 그 누구도 자신처럼 음악을 들을 자격이 없으니 바이올린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와 달라는 암시를 하고 싶었다.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모두가 쩔쩔매지만 하숙인들은 음식 매너도 없는 인물들로 묘사되는데요. 여기서도 음악을 들을 줄 모르는 하숙인들과 음악을 감상할 줄 아는 벌레 그레고르를 대비시켜 누가 벌레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레고르는 외모는 벌레처럼 변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걱정이 넘치는 아주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하숙인들을 포함한 가족은 도리어 경제력과 같은 외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누가 벌레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하숙생의 눈에 띄게 되고 그들은 마루에 침을 뱉고 집을 떠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이 동생이 이렇게 소리쳐요. 내보내야 해요. 이게 오빠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해요. 만약 이게 오빠였다면 사람이 이런 동물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차리고 자기 발로 떠났을 테지요. 그런데 이 동물은 우리를 박해하고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분명 집을 독차지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골목길에서 밤을 지새게 하려는 거예요. 동생 그레테는 그레고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레고르를 내보내야 한다고 가장 크게 주장하는 인물이 바로 누이 동생인 것은 독자로 하여금 충격에 빠지게 합니다. 이런 비극적 현실인식을 통해 카프카는 인간 근원의 이기적 욕망을 파헤칩니다. 여기서 오빠라는 말과 동물 또는 사물을 지시하는 이것이라는 말은 대비적으로 쓰이는데요. 오빠가 효용 가치를 갖고 있었던 존재라면 동물 또는 이것은 쓸모를 상실한 존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더불어 우리를 박해하고 하숙인을 쫓아내고 집을 독차지할 거라는 과장된 추측을 통해 그레고르를 내쫓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 있어요. 피터 야로우의 목소리로 롱 레인보우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이런 그레테의 입체적 변화는 그레고르로 하여금 살기 위한 희망을 버리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쩌면 그레고르의 죽음은 쓸모를 상실하고 사회에서 나아가 가족에게서 버려지는 모습이 갖는 당연한 결말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그레고르의 죽음을 통해 효용가치로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비극적 결말을 줄 수 있는가라는 작가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그레고르는 작중 인물 중 그 누구보다도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장면 같이 감상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쩐다 자문하며 그레고르는 어둠 속을 둘러보았다. 그의 등에 박힌 사과와 온통 먼지로 덮인 골문 언저리도 어느덧 거의 느끼지 못했다. 감동과 사랑으로서 가족들을 회상했다. 그가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데 대한 그의 생각은 아마도 누이 동생의 그것보다 더 단호했다. 시계탑의 시계가 새벽 3시를 들 때까지 그는 내내 이런 텅 비고 평화로운 숙고의 상태였다. 사위가 밝아지는 것도 그는 보았다. 그의 콧구멍에서 마지막 숨이 연하게 흘러나왔다. 여기서 그가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데에 대한 그의 생각에서 없어져 버려야 한다는 이유가 누이 동생과 그레고르가 다르겠죠. 누이 동생은 자신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그레고르가 없어져야 한다는 거겠지만 그레고르는 반대로 가족을 위해 자신이 없어져야 한다 생각하는 걸 거예요. 가족마저도 가족을 버리는 것이 현실이라는 냉정한 작가의 현실인식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작가는 그레고르를 통해 보여줍니다. 자신이 벌레가 되었음에도 자신의 건강보다 가족을 먼저 걱정하고 죽음의 순간에도 가족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갖는 벌레 그레고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작가는 그레고르의 죽음을 마냥 비극적으로만 그리지는 않거든요. 새벽이 밝아지는 것을 보며
죽음을 맞이한 모습이 마치 벌레로에서 나비로의 변신과 성장처럼 느껴집니다. 그레고르의 죽음을 듣고 아버지는 우리 이제 신에게 감사할 수 있겠다라고 성을 긋고 가족들도 따라 성을 긋습니다. 이는 인간 그레고르에게 힘겨운 가장의 책임을 지웠다가 쓸모가 없어진 그레고르의 죽음이 신에게 감사한 일이 되는 인간의 이기적 욕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작가는 작품을 끝맺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랜만에 소풍을 간 잠자 씨와 잠자 부인, 즉 아버지와 어머니겠죠. 점점 생기를 띄어가는 딸을 보며 이렇게 생각하며 소설을 끝맺습니다. 딸이 이즈음 아름답고 풍요함한 소녀로 꽃피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부는 이제 딸을 위해 착실한 남자를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딸이 그녀의 젊은 몸을 쑥 빼었을 때 그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의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인 것처럼 비쳤다. 다시 말해 성장한 딸의 모습은 착실한 남자, 즉 쓸모있는 남자를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성실한 사위를 통해 잠자씨 부부는 다시 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이를 작가는 새로운 꿈과 좋은 계획의 확증이라는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마치 가족을 위해 쓸모를 다한 그레고르가 버려진 것처럼 그레테가 다시 쓸모를 다하고 그레테도 쓸모를 다하면 버려줄 수 있다는 악순환의 연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작가는 그레고르의 사랑을 담은 죽음으로 글을 끝맺지 않고 이런 비극적 현실인식이 나타나는 문장을 글 뒤에 배치하는 방식을 통해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선도 악도 같이 존재하는 복합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럼 어떨 때 선이 발현되고 어떨 때 악이 발현되는 걸까요? 카프카의 소설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부수는 도끼여야 한다는 작가의 말처럼 통념을 뒤집고 무엇이 옳은 거냐고 독자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선이 발현되게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지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프라하를 가로지르는 도나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곡이죠. 스메타나의 나의 조국 2장 몰다우 들으며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여기까지 애니의 설레는 문학여행이었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